늦게 귀가하셨는가 보다. 네네네, 좀 늦었습니다. 예, 수고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예. 이 좌파 정권 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예. 뭐, 오늘 썸네일 보시다시피, 뭐, 이 보수 우파도 아닌, 그런 후보들이 난무하고 있거든요. 예, 오늘 뭐, 이 지금 정치권의 그 서울시장 후보, 또 뭐 대권 후보, 이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뭐 있는 그대로, 그죠?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아마 문재인을 지지하는 예. 대개문들 제외하고, 예, 예. 현재 아마 대부분의 뭐 우파든 중도든 간에 현재 대한민국의 어떤 그 현 삶에 대해서 예. 아마 그 불만이 극에 달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예, 예. 소위 한때 저들이 주장하는 촛불 혁명에 대해 촛불을 들었던 아마 국민들도 아마 상당히 많이 돌아선 걸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현재 어쨌거나 개별 인물에 윤석열이든 오세훈이든 안철수든 간에 예. 현재 뭐 부산 서울시장 후보를 떠나서 예. 대부분의 아마 현재 지지율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아마 선거 대책을 꾸려가는 안나 위원들 상당히 아마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지금 예. 현재 이대로 가면 뭐 압도적으로 아마 좌파가 아마 저는 몰락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왜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런 몰락을 초래하게 된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아마 윤석열이나 오세훈이 안철수를 보면 떠오르는 게 사실은 이제 이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안철수 아닙니까? 두 장본인이 오세훈과 안철수라고. 그렇죠. 오세훈이지. 제일 먼저, 제공을 했지. 오세훈이 정말 왜냐면 오세훈이 왜 그 당시에 무상급식에 대해서 자기 직을 걸고 이제 정치적인 발언을 했냐면은 결국 오세훈이가 서울시 다음 대권 후보로 그러니까 서울시장을 다음 단계 대선에 도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무상급식을 가지고 이슈화 시켰단 말이에요. 예, 예. 그때 보면은 그것은 아마 서울시당도 그렇고 당시 아마 여당 보수 정당에서도 굉장히 아마 비판을 했었고 반대를 했을 거예요. 왜냐면 서울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정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참 위상이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그런 무게감도 크기 때문에 예, 예. 절대적으로 오세훈이 단독으로 본인 서울시장이지만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될 상황은 아니거든요. 정치적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예. 그런데 어쨌거나 오세훈은 자기 임의로 직을 걸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배경도 잘못됐고 목적도 잘못됐고 사사로운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대권 욕심 때문에 결국은 서울시장이 이제 날아가고 그 후속으로 결국은 안철수가 등장하면서 사실 안철수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수 내지 중도로 아마 분류를 일반적으로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본인 의사이고 또 기업의 어떤 기업가고 뭐 여러 가지 뭐 부산 등등 봤을 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보수적 사고를 갖고 있는 게 안철수의 기본 칼라라고 저는 봐요. 국민들도 그렇게 기대를 했기 때문에 네. 안철수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다고요. 그런데 이 안철수가 결국 이제 아시다시피 박원순의 양보를 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박원순 같은 경우도 지지율이 뭐 5% 언더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결국 이제 안철수가 박원순을 이제 밀었고, 사실 또 안철수는 왜 그렇게 이 박원순한테 자기 자리를 양보했느냐, 압도적인 어떤 그런 지지를 불구하고, 결국 안철수도 자기 대권 욕심에, 자기 어떤 사사로운 정치적 욕심 때문에 결국 이제 박원순한테 양보를 한 거죠. 근데 어째 그런 결과로 인해서 박원순이가 어부지리로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어쨌거나 오세훈이가 이제 중도 사퇴하고 무릎 꿇고 뭐 쇼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결국 이제 이 박원순이가 서울시장에 당선됐는데 저는 그 부분이 결국은 보수가 몰락하고 결국은 대한민국이 몰락하는 시발점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예. 우리가 결국은 서울시장을 박원순에 넘겨줌으로써
그 서울시의 25개 구청장이 예. 지금 25개, 24개가 아마, 예, 한 개. 야권으로 예. 넘어갔잖아요. 예, 예, 서총가, 예. 그러면서 또 대부분의 그쪽의 그 인물들이 호남 인맥으로 완전히 채워졌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선거는 바람부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조직이 이 서울시의 24개 구청장 조직이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 조직으로 대부분 다 호남 좌파로 넘어갔고, 그러면서 서울시의원들조차도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것은 굉장히 그 간단치가 않아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1등 공신이 오세훈이가 제공했고, 예, 예. 또 안철수가 박원순을 탄생시킨 주역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두 사람이 대권, 욕심을 가지고 이 지경을 만들었네,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시라는 그 막중한 자리, 서울 시민의 어떤 그런, 진짜 뭐 안녕과 번영 모든 엄청난 그런 그 역할에, 비중 있는 그 자리를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오세훈이는 보수 정당의 위치를 좌파에 넘겼고, 또 안철수 또한 나름 자기 어떤 대권 욕심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박원순 넘겨가지고 오늘날 결국 이제 대한민국 말로의 어떤 그 전초적 역할을 이제 제공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런 사람들이 결국 정치 정무적으로도 매우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정치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서울시장이든 구청장이든 뭐 대선에 가든 간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또 좀 더 나은 발전적 방향으로 끌고 갈 거냐 하는 그런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정치에 입문하고 또 자기가 뭐 대선이든 시장이든 나서는데, 이들은 국민과 또 국가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자신의 사소한 욕심에 치우쳐가지고 어찌 보면은 이 대한민국의 몰락에 저는 상당히 그 역할을 했다고 보고, 그런 자들이 다시 나와서 시장을 한다고 하니까 시장 놓은 것도 시장이 목표가 아닐 겁니다. 대권일 겁니다. 저 두 사람은. 그러니까 무슨 자신들 과거 행적에 비하면요, 이들은 정치를 은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정말 저 사람들이 상식 있고 정상적이라면은 정치에 은퇴를 해야 하는 게 저는 상식이라고 보는. 그런데 결국은 계속 10년이 지난 현재 오늘까지도 이 자들이 다시 서울시장의 후보로 오르내리고 한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국민들을 너무나 정말 개돼지를 보지 않으면은 어떻게 자신들의 그 과거 행적이 있는데 이러한 정치적 판단하고 현재 언론에 오르내린지 저는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문재인한테 배우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떤 이 두 사람의 그 어떤 정치적 감각이나 어떤 국가관, 저는 이거 봤을 때 절대 정치하면 안 돼요. 더더구나 오세훈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유세 지원 그 서울시장 할 때에 신촌에서 카트칼로 생명의 어떤 정말 어떤 절단날 그런 위기 상황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자가 그 후에 행적을 보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오세훈 같은 경우는 절대 박근혜 대통령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본인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우체의식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박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인간적이든 어떤 정치적이든 간에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오세훈은 어떻게 했으면 탄핵 때 결국은 찬성파 세력에 합류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정치적 행보를 보라고. 이자가 어떻게 보수고 이자가 어떻게 상식이 있는 자입니까? 그리고 이런 자들이 어떻게 정치를 한다고 하는지 저는 이 부분도 국민들이 께서 저는 어떤 정당 좌파 우파를 떠나서 기본적인 인간 됨됨이가 되지 않은 이런 자들은 정치판에서 완전히 제거시켜야 된다고요. 지금 최근의 발언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신세진 것이 한 개도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이 안 돼 페르나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세훈은 페르나라고요. 그 저런 자들이 서울시장 한다, 다음 어떤 그 정치적인 욕심을 갖는 자체가 국민을 얼마나 쉽고 우습게 보면은 이런 어떤 정치 판도를 바꿔야 된다고. 저는 국민들께서 이 사람이 뭐 우파를 대신하기 때문에 뭐 정치에 또 지지하든 저는 절대 그래 보지 않아요. 이건 좌파든 우파든 간에 첫째적으로 뭐냐면 기본이 되어 있어요. 상식과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정치의 가장 저는 1차적인 덕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 봤을 때 오세훈은 정치적인 어떤 그 정체성도 애매모호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신의도 없고 이런 자들이 어떻게 정치를 해서 하도록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세훈 같은 자들은 이런 기회주의 일종의 철저한 기회주의 세력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오세훈 같은 자는 절대적으로 저는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국민들이 철퇴를 가야 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어떤 그런 측면에서 오세훈이라는 어떤 그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정확히 좀 지켰으면 좋겠고, 더더군다나 안철수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도 좌파에 박원순 넘겨서 어쨌거나 대한민국의 몰락에 상당히 일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예, 예. 실제 그 국민의당 창당 후에 음. 대권 가면서 결국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떤 그 탈락하면서 결국 문재인이 당시에 기억하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2016년도 15년도 말쯤 됐을 때 예. 이 좌파 김한길이가 원내 총무할 때 말이죠. 참 원내 대표할 당 대표할 때 예. 지지율이 거의 그 10%대였어요. 예, 예. 거의 정말 그 좌파가 몰락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문재인이 당 대표 하면서도 후에 거의 뭐 질이 멸렬한 상태였거든 좌파가. 예, 그렇죠. 예. 그때 안철수가 그게 또 합당을 해가지고 다시 또 지지율을 끌어올려줬다고요. 예, 살려줬고 문재인을 살려준 거 아닙니까? 살려주고 그 다음에 또 횡당했죠. 예. 그러니까 결국 안철수라는 인물 자체는 정치를 왜 하는지 저는 솔직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고요. 예. 자기가 표방하는 정치적인 목적과 그 비전이 뭔지 전혀 알 수도, 안철수 별명 간철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소신에 대한 것도 없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투쟁이나 정치적인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런 무엇을 추구하는지 전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안철수의 저는 정체성이라고 봤을 때 이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는 정당을 가지고 정치할 때 자기의 어떤 그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된다고요. 자기 어떤 비전과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철수가 호남에 가서 자기 어떤 지난 총선할 때 나름대로 국민의당인가 의석을 확보를 했잖아요. 예. 3당을 되면서 그때 주 지지한 세력이 어디면 호남 아닙니까? 좌파 세력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안철수는 자기가 정치에 입문한 이후에 굳이 정치적인 칼라나 정체성을 따진다면 좌파예요. 자기 걸음길이 좌파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측근들이 전부 지금 호남 쪽에 있었던 인물 아닙니까? 예. 그자가 어떻게 지금 와서 다시 또 보수의 중도가 뭐 국민의당 합당하다고 한다고 또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자신에게 단일화가 되면은 총선 이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 국민의힘당과 합류하겠다 뭐 이런 표현한다. 결국은 그러면 이 사람이 정체성이 좌파인지 좌파 정책을 신봉하는지 아니면 우파적인 가치와 정체성을 추구하는지 이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정치는 개판돼 버린 거예요, 이게. 좌파 같다, 우파 같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국민의 진당을 단적으로 보여주면 하나 김종인 같은 이 사람도 좌파 같다, 우파 같다, 왔다 갔다 하면서 도대체 자기 추구하는 정치의 노선이 뭔지 대한민국의 오늘날 정치의 현실은 이렇게 완전히 개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잡탕이라 그러죠, 잡탕.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정치 전면에 나선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정치에 혐오감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들이 서울시장이든 뭐든 그건 개인적인 욕심은 좋다. 그러나 국민들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철퇴를 가야 된다. 이런 자들의 정치에서 쓸어버려야 그 다음에 정말 어떤 새로운 정치와 정당의 가치와 정체성을 갖는 어떤 정치 세력들이 신진들이 등용되고 저는 대한민국 바로서는 그런 그게 정상적인 어떤 저는 길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안철수라는 인물들은 절대로 정치해서는 안 되고 국민들이 지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안철수가 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에 제일 앞장섰잖아요. 그 대권 정신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내놓으면 자기가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했나? 어리석죠. 왜냐하면은 사실 뭐 물론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정치적 안목이 저는 제로라고 보는 거예요. 왜? 탄핵에 있어서도 결국 탄핵은 누가 시켰냐면은 김무성과 유승민 소위 보수를 표방하는 정치 세력들이 탄핵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 탄핵의 이면에는요 정치적 목적, 즉 내각제 개헌을 하기 위해서 박 대통령 끌어내린 게
탄핵의 핵심적인 배경이거든요. 거기에 이명박과 이명박 측근 세력들이 결국은 김무성과 이 세력들이 63명이 결국은 가담을 해서 탄핵을 시킨 거. 좌파는 호시탐탐 정권 전복이 그게 뭐 불법이든 어떤 뭐 합법이든 간에 예. 어쨌거나 정권 전복하는 게 저들의 어떤 정치적 목적이거든요. 예, 예. 좌파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안철수라는 인물 잘 봤을 때 자기도 뭐 물론 이제 어떤 판이 바뀌면은 뭐 어떤 정치적 기회가 있겠다고 판단했겠지만 저는 너무나 그 아니라는 생각이 왜 당시에 그 탄핵시킬 때 홍석현이 상당히 깊이 개입된 부분도 결국은 내각제를 염두에 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안철수라는 인물은 정치의 정무 감각도 저는 저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정말 뭐 장에 가니까 따라가듯이 부하내동하듯이 자신의 어떤 노선도 애매하고 원래 자기 정치 걸어온 그 칼라대로 그대로 움직여 과거 행적을 보면은 그래서 저는 안철수는 절대적으로 정치를 해서는 자격도 없는 인물이고 역량도 되지 않은 감량도 소위 안 되는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안철수를 보기 때문에 예. 국민들도 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어쨌거나 왜 안철수는 안 되느냐 하면은 좌파로 가는 건 오케이. 그러나 안철수를 뒷받침하고 있는 현재 국민의당 세력이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하고 합당했던 인물들이 탈당해가지고 국민의당을 만든 세력들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그들은 보수도 아니고 그건 좌파 세력 더불어민주당 전신 그 멤버들이라고요. 그자들이 갑자기 국민의힘당과 합류한다. 이건 넌센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안철수는 정치를 어떤 도전하기 전에 자신 스스로의 어떤 그 과거를 돌이켜보고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은 하루빨리 정계 은퇴를 선언하는 게 저는 뭐 최소한의 어떤 인간적 도리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예. 안철수가 박근혜 탄핵에 앞장서고 그거는 뭐 자신의 어떤 그 당시에 어떤 그 어쩜 좌파니까 좌파 정치 세력이 전 좋다 이거예요. 그거는 뭐 자신의 뭐 개인적인 바람이니까 어쨌거나 정치는 하면 안 된다는 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그 안철수에 대한 평가고요. 네. 그리고 오션에 대해서는 그 무상급식으로 그 시장직을 내놓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과연 보수파가 맞느냐 이 도대체 저는 그 의문스럽거든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저는 그분은 정치를 할 때 가장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정치란 건요. 예. 큰 틀에서는 국가와 국민의 행복과 안녕, 국가 발전이거든요. 예. 거기에 자신이 과연 적합한 인물인지를 스스로 돌이켜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어떤 리더로서의 어떤 자격과 자질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도 이전에 저기 정치 철학이 뭔지를 스스로가 명확히 해야 된다고요. 우파 어떤 그 정치적 이념을 지향하는지 아니면 좌파적인 어떤 그런 뭐 분배 평등 이런 기본적인 노선을 자기가 추구를 해왔는지 그걸 스스로가 명확히 인식하고 거기에 걸맞는 정치적 칼라를 드러내고 거기에 정당에 합류를 해야 되는데 예. 오세훈의 어떤 정치적 목적이 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 사람 뭘 추구하는지를. 그러니까 그냥 자신이 국가와 국민 안중에도 그냥 자신이 어떤 그 정치적인 사욕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정치적인 어떤 정말 뭐 노선이 뭔지 그것도 애매한 거예요. 민변 출신 아닌가요? 저는 뭐 그러니까 뭐 민변 뭐 그런 얘기도 저는 들었습니다만 그것도 있고 또 저 뭡니까 뭐 지역을 뭐 이야기하기는 뭐 그렇지만 또 저축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어떤 어떤 정치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정치적 칼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장 정치적인 우파라고 했을 때 네. 통상적으로 그거 아닙니까? 자유시장 경제와 한미동맹이 근간이거든. 대한민국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적 가치가.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또 뭐 성소수자를 대표로 존중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 자체도 좌파 입장에서는 뭐 어쨌거나 공감 갈지 모르겠으나 우파들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아닌 건 아닌 건데 표를 의식해서 자기 어떤 그 정체성을 숨긴다거나 또는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그 이념과 가치가 전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도 좋고 표를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자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더더구나 리더가 한 나라 한 지역의 리더, 국가의 리더가 절대 돼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요. 오히려 저는 상대적으로 노무현 같은 사람이 훨씬 더 명쾌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문재인이나 이런 오세훈, 안철수 같은 인물들도 절대 정치하면 안 됩니다. 뭐 참모 정도 그죠? 저는 참모도 참모도.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런 자들은 정치 바닥에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DNA 자체가 정치할 자격과 저는 기존 미달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저런 자들이 정치판에 끼어드니까 대한민국이 혼란한 그 자체로 빠져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이런 이 구시대 썩어 빠진 이런 인물들은 반드시 저는 좀 그 국민들이 철퇴를 좀 가시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고요. 예, 지금 제일 뜨거운 감자 윤석열입니다. 오케이. 지지율이. 네. 근데 최근에 뭐 윤석열 신드롬이 일 정도로 예. 뭐 사실 압도적인 지지를 국민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면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 예. 좌파 문재인이 정치를 워낙 개판으로 쳤기 때문에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니까 이제 하나 새로운 어떤 그 정치적인 대안을 찾다 보니까 이게 윤석열이라는 인물 나타났는데 또 한편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보수 우파에 있어서 새로운 그 리더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의지하는 게 윤석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은 이 부분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면은 예, 저도 그래 봅니다. 예.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면 윤석열은 항상 갈 수 있는 그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윤석열의 그 실체에 대해서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정치하려면 리더가 되려면요 사실 대통령이 되면 무슨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예. 법치와 헌법을 수호한다는 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또 어떤 그 선언 중에 하나거든요. 예. 자, 그런데 윤석열이가 과연 헌법 수호를 자기가 스스로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고요. 저는 헌법 파기에 제일 앞장서지 않았나요? 헌법 파기에. 저는 개인적으로요. 예. 윤석열이 대선 후보는 좌파로 나서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개인적으로는. 왜? 결국 윤석열은 출발부터가 탄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윤석열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윤석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은 윤석열은 한 방에 간다고요. 그런데 탄핵을 자기가 주장하는 입장에 서면은 논리가 맞아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절대적으로 보수의 대표가 될 수 없는 저는 구조적인 어떤 한계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게 아마 윤석열 스스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검찰총장 그만두고 윤석열이 보수 우파를 좌파에서 보수 우파를 가겠다는 말도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보수 우파 대권 후보가 됐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기자도 결국은 보면요 검찰에서도 마찬가지 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면서 예. 자기 스스로는 자기의 어떤 과거 행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윤석열이가 뭐 크게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보면은 한 이 단계로 보면 첫째는 탄핵 때 윤석열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행적이 하나가 있고 둘째 탄핵 후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윤석열의 어떤 그 자기 검찰 내에서 행적을 두 가지를 보면은 윤석열이 어떤 인물인지 그게 명확히 평가 판단이 선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탄핵 때 특검 수사팀장으로서 태블 PC 조작의 핵심적인 그런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게 윤석열 아닙니까?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결국 뭐냐면 대선 후보가 돼서 이 검증 과정이 이제 좀 강화가 시작이 되게 되면요. 만약에 윤석열이 우파 후보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부분 강력하게 아마 제기할 거예요. 왜? 상대적으로 탄핵에 있어서는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로운 세력이라고요. 그러면 자유로운 세력이기 때문에 탄핵에 대해서 결국 뭐냐면 좌파 입장에서는 이렇게 본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얘기하는 그게 박근혜 우파의 어떤 분열을 위해서 박 대통령을 사면 내지는 이제 어쩌면 집행정 시켜서 자유로운 몸을 만든다고 했을 때
박 대통령 지지하는 세력과 결국 이제 그게 내부적인 갈등을 유발한다는 게 이제 일부인데, 실제 보면은 윤석열이가 우파 세력을 들었을 때 탄핵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우리가 이제 반대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리뷰를 다시 한번 훑어봤을 때 결국은 태블릿 PC가 최순실 그 아니고 청와대 전 행정관 김한수 행정관의 소유였고, 그것은 정상적인 어떤 국정의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전혀 그거는 국정농단 아니다. 그런데 왜 그럼 이렇게 됐냐? 그 당시에 윤석열이가 수사팀장으로서 이 부분에 조작됐다. 이게 만약에 우파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선거 전략 팀들이 그 부분을 언론에다가 노출시키게 되면은 윤석열 빼도 박도 못하고 완전히 일종의 내란죄로서 새로운 어떤 그 특검을 탄핵에 대한 이슈가 되게 되면 윤석열이 한 방에 가버린다고요. 그것이 저는 오히려 거꾸로 좌파 입장에서는 정말 히든 카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저는 봤을 때 이 윤석열 지지하는 우파 보수 또는 정치 세력들이 그건 하나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좌파 입장에서는 윤석열이가 보수 우파로 후보되면 오히려 한 방에 제거시키기가 훨씬 좋은 인물이 윤석열이라고요. 그래서 이 보수 우파 입장에서는 윤석열은 좌파냐 우파냐 봤을 때 말씀드린 탄핵의 어떤 조작에 가담한 핵심적 인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윤석열 아킬레스건이고, 윤석열 절대적으로 우파가 되어서도 안 되는, 특히 검찰이나 검사로서의 공무원 신분으로서 이 내란 선동하느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런 자신의 이런 과거의 행적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반드시. 두 번째, 또 왜 윤석열이가 우파가 될 수 없냐면은, 결국은 그 공로로 문재인이 대선에 집권 성공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혔잖아요. 서울중앙지검장이란 정치 수사를 하는 핵심 자리라고요. 예. 일반 이런 민사 형사 사건이 아니고 정치적인 어떤 수사권 서울중앙 핵심 자리가. 그럼 왜 그러면 윤석열이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혔는가? 그것도 파격적, 아마 4단계, 5단계 파격 승진을 통해서 중앙지검장에 앉혔을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탄핵의 1등 공신이기 때문에 그 공로로 인정받아가지고 윤석열을 앉혔고, 또 탄핵을 국정농단으로 주장해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저 좌파들이 주장하는 적폐 세력을 척결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이 가장 적임자이기 때문에 갖다 앉힌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은 이 조국과 그 청와대 어떤 그런 그 특명을 정말 충실하게 받아가지고 2017년부터 28년 2년간에 걸쳐서 수백 명의 보수 우파 우익 인사들을 묻지마 인신 구속시켰다고요. 예, 예. 그래서 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징역 20년 30년을 검사들이 구형한 것도 보면 결국은 자기 측근의 한동훈이나 윤석열 그 패거리들이 결국은 박 대통령을 거의 폐륜적 행위로 그렇게 몰고 갔다고요. 예, 예. 이것은 재판에 그대로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행위를 윤석열이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윤석열이는 왜 그러냐? 문재인 입장을 봐서 집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탄핵이 정당했다는 것을 법적으로 결론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피를 묻혀가지고 특검에서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고 20년 30년 구형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재판 끌고 왔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재판 보십시오. 박 대통령이 하루에 거의 10시간, 8시간 갖고 주 4일 거의 어떤 방어권도 박탈한 채 거의 정말 인권을 그렇게 유린할 재판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몰고 간 장관 누구면 윤석열 중앙지검장 수사팀장 아닙니까? 얘들 세력들이 그랬잖아요. 검사에서.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철저한 문재인의 충견이었다고요. 그것이 윤석열이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많은 보수우파 국민들을 인신 구속시킨 그 장본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이나 조국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2017년, 18년 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같은 경우나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한 인물이 바로 윤석열이라고요. 그러면 그자가 보수입니까? 좌파입니까? 그러니까 보수 겸해를 앞장서는데 윤석열이가 1등 공신 역할을 다시 또 서울중앙지검장 때 했고 거기에 수없이 많은 피를 흘린 인물 중 하나가 변창흠
국정원 그 파견 검사 자살했지 않습니까? 예, 예, 펜타곤. 예. 그 자살할 때도 이들이 그 새벽에 애들 어린 애들을 갖고 막 그 모욕도 주면서 그러니까 변창도 그 자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재수 경무사령관 같은 경우도 없는 죄를 만들어 가지고 수갑을 채워서 군 장성을 그렇게 하고 결국은 이재수 사령관도 명예를 지켜서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끊어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책임자가 윤석열 아닙니까? 예.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저 정치 검찰들에 의해서 감옥에 인신 구속됐다고요. 예, 예. 그게 수백 명 된다고요. 그리고 태극기 집회 운동하던 많은 그 보수 현장 그 시민 아스팔트 인사들도 집회했을 때 전혀 좌파는 방치하고 우파가 많은 사람들이 막 구속 기소되고 감옥살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 선량한 여기에- 국민인데, 진짜. 예. 그리고 여기에 윤석열이가 모든 상을 서울중앙지검장 진두지휘했다고요. 그럼 이자가 보수입니까? 좌파입니까? 저는 보수도 좌파 아닌 저는 인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윤석열의 실체다. 그리고 2년간 보수 우파 또 기업인들 삼성 이종에서 전부 적폐로 집어넣어가지고 그 공로로 마지막에 검찰의 최고 수장인 검찰총장이 임명됐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임명된다는 것도 파격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예. 결국은 윤석열은 보수를 철저히 괴멸시킨 좌파에 완전히 충견이 돼서 보수를 철저히 괴멸시킨 인물이 검찰 역대 이래 찾아볼 수 없는 이 윤석열 같은 정치검사가 검찰총장이 임명되는 그것이 윤석열의 실체고 윤석열의 행적이었단 말이에요. 예, 예. 상대적으로 보수 우파 인사를 수없이 구속시킨 것도 물론 결과 나왔지만 더더구나 역대 어느 정권 못지않게 문재인 세력들이 부정부패가 심했다고요. 예. 울산 선거 부정선거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그 경제사범대에서 그런데 그 관련자들 구속시킨 케이스가 얼마나 됩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특검을 할 수 있는 사항도 그러니까 수사하는 척 쇼만 하면서 특검도 막아버리고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이런 쇼를 한 인물이 윤석열이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보수 우파 위치가 아니라 철저한 문재인과 좌파의 개다, 충견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쇼하면서 이 추미애하고 대립적 갈등 관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왜 그러면 좌파도 우파도 여기에 대해서 색깔을 드러내지 않느냐. 아직은 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보수로 가려니까 좌파 쪽에 엄청난 맹공이 올 것 같고 또 좌파로 갈 것 같으니까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입장을 애매모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윤석열이도 저는 그래서 윤석열 어떤 정치적 행보가 절대 우파가 될 수 없는 게 자신의 어떤 그런, 왜 그럼 윤석열이가 말씀드렸다시피 대선 후보로서의 국민들 지지를 받느냐. 그러니까 문재인에 너무나 실망한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문재인과 대립각을 세운 것처럼 보이니까, 윤석열이가 어쨌거나 대선 후보가 됐으면 저는 막연한 어떤 그런 지지라고 보는데 저는 실제 윤석열의 실체에 대해서 앞으로 까게 되면요. 저는 윤석열이가 저는 뭐 반기문이나 옛날 고건처럼 저는 한 방에 날아갈 거라고 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그런 그 불법적 어떤 수사 조작에 대한 여러 가지 등등 봤을 때 저는 뭐 자신이 아니는 물론이고 저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 이렇게 보면 실제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것이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어떤 그 부당성과 이런 그 일종의 그 역사를 바로 세운 입장에서도 이 관련자들은 반드시 철퇴를 가야 되기 거기에 저는 중심에 윤석열이라는 자가 있다. 그래서 보수우파 국민들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왜? 절대 윤석열은 보수우파가 되도록 좌파 쪽에서 놔두지 않고 좌파에서는 오히려 윤석열이가 아마 두각을 나타내면은
한 방에 아마 날려버릴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래 봅니다. 말씀드린 그게 왜냐면은 탄핵에서 좌파는 자유로워요. 그래서 제가 좀 그 보수파 국민들도 좀 이렇게 그 김치국물 좀 마시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지금 좀 행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문재인이 충견을 하고 있었고 그죠? 또 그 다음에 네. 그 대구 이제 가가지고 탄핵 세력들 아닙니까? 그 건영기라든지 저게 지금 그 세력들을 만나고 또 비문 동교단계 만나고 이러거든요. 지금 도대체 여기에 보수 우파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없고 또 본인의 또 말도 안 했는데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 지금 지지층에 저는 볼 때는 좌파들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저는 사실은 저는 이렇게 보는 게 그 윤석열이는 어떻게 보면 정치를 해온 사람도 아니고 예, 정치 세력도 없잖아요. 예,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과거에 반기문 사무총장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왜? 사실은 지금요, 이 정치 세력은 호시탐탐 내각제를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탄핵도 내각제 때 그러면 1차 탄핵 때 내각제가 무산됐는데, 근데 저는 지금도 보면은 이런 정치적인 어떤 그 세력이 없는 상태 윤석열이를 앞세워가지고, 좌파든 우파든 만약에 지금 좌파의 강력한 대통령 지지후, 소위 친문 계열의 강력한 대통령 후보가 있다고 하면은 대통령 직선제 현 체제대로 갈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봤을 때, 친문 입장에 봤을 때는 사실 이재명이 지금 좌파에서는 앞서잖아요. 예. 이재명이는 거의 반문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의 안위를 보장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친문의 강력한 어떤 주자가 없다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내각제로 문재인이가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파 내에서도 이 김종인도 이 내각제 세력이고 현재 그 국민의힘당의 정치적인 그 세력이 지금 김무성과 이 김종인 세력들 아닙니까? 얘들 공통점이 뭡니까? 탄핵 주동자들이면서 내각제 추종 세력들이라고요. 그리고 현재 국정원장 박지원 같은 경우도 내각제를 선호하는 세력이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소위 그 동교동의 어떤 그 호남 중심한 그 사람들도 내각제를 선호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각제라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나누면,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런 그 앞으로 정치적인 상황은 내각제로 가면서 크고 거기에 윤석열이를 얼굴 마담시켜가지고 실제 정치는 그들이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홍석현도 뭐 철저한 내각제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도 내각제를 선호하고 현재 정치적 지형 환경은 내각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완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치적 환경이다. 저는 그래서 지금 여의도의 정치 환경도 그렇고 지금 그 대선 주자들조차도 강력한 어떤 그런 정치 세력의 형성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을 내세워가 윤석열도 나쁠 게 없죠. 왜? 본인 스스로도 근본적으로 탄핵의 어떤 그런 아킬레스를 어떤 그런 그 취약한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자기 스스로도 어떤 정치적 생명을 연장한다거나 탄핵 어떤 조작으로 어떤 자유로워지려면은 정치 세력들과 같이 결탁해서 어떤 저는 내각제로 갈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 그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문재인의 퇴임 후에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좌파 쪽에서도 그렇고 또 탄핵했던 세력들하고 거기에 그 적임자네 윤석열이 그죠? 내각제. 그러니까 네. 윤석열이는 김문성이나 그 유승민 같은 자들하고 탄핵의 공통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홍석현 같은 자들하고도 같이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탄핵에 찬성한 자들로서는 간배를 타고 하는 건 마찬가지. 그러면 저들이 그게 뭐 불법이든 합법이든 간에 탄핵의 정당성을 최종적 방점을 찍으려면 이들은 한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타고 가는데 대선 후보로 갔을 때 좌파를 공격받을 수는 있기 때문에 좌파와 우파 공이 정치 세력들이 윈윈하는 게임이 저는 내각제다. 근데 더더구나 거기에 제가 말씀드릴 때 결정적으로 문재인이가 정치적 힘이 없기 때문에 문재인의 퇴임 이후를 봐서도 문재인은 내각제에 적극적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렇죠. 문재인이 잘못되면 이 더불당들이 그저 좌파들이 몰락하기 때문에
야, 그러니까 탄핵을 자선을 선택하는 모두가 사는 길이 예. 저는 내각제를 보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박 대통령을 그 사면 저들이 어쨌거나 이제 대부 확정되고 사면시켜 줌으로써 이제 소위 이제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파 분열이라는 이 어떤 힘을 빼면서 싸우게 만들고 어차피 지금 좌파에도 지금 현재 뭐 강력한 대선 후보가 이재명도 사실은 대선 후보가 될 수가 없죠. 그 뭐 여러 가지가. 예, 예, 예. 뭐, 그러니까 지금 소위 대선 후보가 없다는 얘기는요. 그러니까 정치 주류 세력들이 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함께 윈윈하는 게 좌파도 우파든 저는 모든 환경 자체가 내각제로 간 가능성이 너무너무 크게 지금 여건이 성숙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탄핵을 이제 묻고, 탄핵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한패가 돼가지고, 이 내각제로 가겠다. 이거 뭐, 그죠? 그럼 좌파도 우파 정당도 지금 애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정치 칼라가 좌파 우파가 없잖아요. 이런가 지금 내각제 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지금 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요, 탄핵은 완전히 정치적으로도 끝이 나버리고 결국은 저들은 소위 성공한 탄핵 쿠데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보수 우파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하고 그리고 내각제 이 망국의 내각제를 우리가 그 장면 정부 때처럼 그걸 반대하는 새로운 국민 각성 세력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정치를 바로 잡는 저는 어떤 그런 좀 그 새로운 주체 세력이 나와야 되는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이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게 아니라 정신 바짝 차야 되는 지금. 그러니까 정치 환경이 굉장히 지금 복잡하고 반짝이하고. 저는 지금 어쨌건 제가 봤을 때는요, 그 과거에는 박근혜 대통령 강력한 어떤 그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그 단위 근데 이명박 같은 그 당시에는 시대적인 상황이 MB가 굉장히 지지로 압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김대중이 있을 때도 김영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역대 어느 대선 상황을 보더라도 내각제는 그 당시에 그 후보들이 그 용납을 안 했거든. 왜냐하면 자기가 대통령 될 수 있다는 어떤 강한 자신감이 있었고 정치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전부 다 오합지졸들만 모여 있고. 아마 제가 봤을 때 문재인은 가만두면 반드시 저는 감옥에 가게 돼 있어요. 왜? 대북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성 얘기들 많이 흘러나올 거예요. 왜냐면 비밀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이가 어떤 그 옛날 김정일하고 정상회담에 그 많은 실체들도 다 드러나거든요. 그다음 노무현의 어떤 사건도 드러나죠. 모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 문재인이 김정은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정평양 정상회담부터 등등 여러 가지 그 안보 해체 여기는 우리가 아마 정말 상상 못할 정도의 어떤 그런 사건들도 저는 나올 것이다. 결국은 문재인도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야 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겠습니까? 결국은 살려면 저는 내각제 아마 그걸 가지고 내각제 선봉 세력들은 협박을 할 거예요. 저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그게 다만 이제 순수 내각제는 이원집 정부 내자 이제 그런 차원의 저들이 이제 아마 판을 아마 계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언론이 거기에 동참을 100% 할 것이고. 그렇지, 예. 그리고 여의도는 100% 전 아마 중견 그 3선 이상 국회의원들 100% 자신들이 자기들은 다 안전방이니까. 그럼요. 지금 언론이 장악돼 언론에서도 조중동이 띄우고 한겨레 다 띄울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호남 정치 세력들도 내각자면 저들도 굉장히 해피한 거예요. 자, 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잘못되면 호남 세력들이 이제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동의하겠고. 자, 우리 이제 정말 진정한 보수 우파, 이 탄핵을 반대하는 탄핵이 잘못됐다는 세력들이 정말 이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사실 앞으로 정치적인 흐름은 이제 그 탄핵 주동 세력들과 내각제 그 추진 세력들이 한 몸이 되고 거기는 좌파 우파의 어떤 의미가 없이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공통 분모로 해서 아마 움직일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공화당 중심으로 해서 저는 탄핵 반대와 내각제 반대라는 이런 그 명분을 가지고 어떤 그 새로운 정치 세력이 지금 그 해쳐모여야 되는 저는 그런 세력들과의 어떤 한판 싸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씀 들으니까 두 가지 준비를 해야 되네. 내년 대선이 치러질 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이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분들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어떤 국민 저항권, 이 내각제를 무산시킬 수 있는 국민 세력을 결집시켜야 되는, 그 전에. 지금 내각제를 못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내각제 하면 이 정치인들만 살고 국민과 국가는 희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각제에서는?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입장에서 결국 내각제는 해서는 안 되죠. 예를 들면 배분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우려되는 거는 정치 환경이 그렇게 굉장히 내각제 쪽으로 참 타이밍이나 뭐 여건이 잘 돼 있고, 더더구나 뭐 언론에서도 그렇게 선동을 했을 때 예. 이런 그 패널들을 막 내세워 가지고 대통령제 문재인을 봐라, 문재인이 대통령 되니까 이렇게 나라가 망가지고 뭐 탄핵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압도적으로 분위기를 몰고 갈 가능성이 커요. 그랬을 때 예. 좀 그걸 방어할 정치 세력이 지금 현재 존재하기는 저는 그게 상당히 우려스럽고, 국민들이 뭐 흔들리지, 그 쏘가 넘어가지 또, 거기.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제가 왜 지금 김문성이가 정치 은퇴한 건 아니잖아요. 예. 아직 김문성이가 국민의힘당 그 상임 고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면서 저 세력들을 건재하잖아요. 마포 포럼에 하면서 정치를 뭐 김무성이가 대통령 후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뭐냐, 정치 세력에 저건 내각제를 뒤에서 아마 상당히 깊이 있게 아마 정치적인, 그러니까 정치 흐름을 보면서 아마 판을 아마 만들어 나갈 거예요. 이 내각제가 이 내각제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우리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아니, 제가 문재인이라면요, 저는 내각제입니다. 그렇지, 자기가 사는 길인데 죽는 길을 택하겠습니까? 그 김문성이가 평생 정치하면서 자기 수건이 뭡니까? 내각제 아닙니까? 그리고 유승민이 같은 경우 탄핵을 주동했는데, 유승민도 그 탄핵을 면피해 가려면요, 결국은 내각제로 같이 묻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들이라면 아마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 뭐 나눠먹기 할 것이고, 뭐 언론도 뭐 회피하고, 결국 언론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면서 자기 세력들도 집어넣을 수 있고, 그럼 뭐 천년만년 계속 나눠먹게 하는 거죠, 뭐. 예. 하고, 우리 조원진 대표님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조원진 대표님 사실상 이 언론방송이라든지 국민들한테 뭐 평가 전호정대가 아니라, 아예 막 거론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왜냐면, 그 정치 이런 것 같아요. 정치는 옳고 그름에 보다는, 세력 간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안타깝게도 뭐 우리 공화당이나 조 대표가 아무리 뭐 올바른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치 세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언론으로부터 의도적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언론이 외면하는 이유는 그거 아닙니까? 탄핵에 앞장서서 선동을 했기 때문에, 지연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치적인 세가 압도적이면 언론도 크게 그렇지, 당연하지.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 대표의 정치적 행보는 옳다고 하더라도 가장 현실적으로 그 한계점은 세가 없다는 거, 현역 의원이 아니다는 게 이제 가장 현실을 직시할, 뭐 잘 아시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외연 확장, 세력 확장을 하지 않으면은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주장하는 바가 옳다고 하더라도 메아리로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마 조 대표 잘 알 거예요. 제일 억울할 거예요. 그죠? 열심히 지금 4년 넘게 탄핵 모의를 외치고 했는데 인정 안 해주고 있으니까 제일 억울하신 분 같아, 정치인.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이렇게 뭐 잘 아시고 굳이 제가 앞으로도 정치 환경이 그렇게 흘러가고 아마 조 대표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 뭐 상당히 아마 그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치를 뭐 하신 분이니까. 그렇다면은 저는 이런 두 가지를 딱 제안하고 싶어요. 탄핵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든 국민이든 그리고 내각제를 반대하는 이 두 가지 아젠다를 공통 분모라는 세력들은 누구에게도 문호를 개방해서 정치 세력을 함께 해준다. 핵심이라고 봅니다. 함께 해준다. 사상 개인적 감정은 이거 해서는, 왜냐면 대선을 앞두고 나라가 지금 완전히 정말 헌법적으로도 완전 끝이 나느냐 절단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분은 탄핵의 부당성과 무효 그리고 내각제 부정 세력하는 시민사회 세력이든 정치세 이거를 하나로 모으는 어떤 역할을 조 대표가 저는 전면적 나서 가지고 좀 이렇게
세력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전략적으로, 예.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정치 명분 그거라고 봅니다. 예, 예. 그걸 좀 선점해서 미리 저는 내각제 요즘 좀 조용하지만은 저는 오히려 이런 대한민국 어떤 그 한반도의 어떤 이런 그 남북과 대치 상황 또 어떤 강력한 리더십 이걸 오히려 거꾸로 저는 앞세우면서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세력을 재통합하는 그런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좀 사사로운 감정 이건 전부 다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은 점점 외면도 왜소해지기 때문에 아무리 뜻이 옳다고 하더라도 결국 정치에서 그 뜻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그 다음에 좀 정치적으로도 이슈가 될 선점해가지고 좀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역할을 좀 했으면 왜냐면 그래야 국민들이 알고 지지율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년 6월 달입니까? 6월 24일 날 새벽에 아마 광화문에서 네. 재작년이네요. 19년 6월 25일. 그죠? 그때 그래도 총선 4.15 총선 전에 아마 그 지지율도 뭐 우리 공화당이 2% 2.3% 상당히 기대치가 올라가도 왜 당시에 우리 공화당이 천막 투쟁하면서 강력하게 많은 우파에 어필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좀 올라가죠. 결국은 정치는 국민의 관심을 끌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관심 끌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정치적인 아젠다를 좀 선점해서 대투쟁하는 부분을 또 선명한 이 우파의 어떤 그런 정당의 그걸 모습을 좀 전폭적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뭐 천막 그 서명도 많이 하지만은 물론 그것도 당연히 이제 필요한데 당원 확장해서 좀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이슈를 선점하는 쪽으로 투쟁해. 그렇게 되면 우파가 지금 김종인이가 우파인지 좌파인지 뭐 잡탕밥 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선명 우파 정당으로서 모습을 투쟁하는 모습을 좀 많이 어필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말 정통 우파 지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저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아요. 왜 1년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어쩜 코로나도 이 문재인 어차피 애들이 지금 이 레임덕 마지막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투쟁하고 우파의 어떤 그 새로운 정당 자리매김한 그런 좀 선제적 좀 투쟁을 좀 진두지휘했으면 좋겠어요. 외연 확장도 같이 하고. 예, 예. 이 지금 현재 지금 이 문정권의 이 보수업보가 결집할 수 있는 좋은 사실상 이 기회지 않습니까? 지금 결정적이죠. 너무 좋은. 왜냐면은 지금 국민의 진당이 보수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수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보면 이중되고 왜 찍을 데가 없으면 할 수 없이 이렇게 한다고요. 그 이때 상황을 저는 좀 강력하게 좀 그 입장을 좀 정리해가지고 그 투쟁에 좀 전면에 좀 나섰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또 타협받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예, 예. 막말로 뭐 검찰에 끌려가서 이것도 하고 좀 우리 저기 뭐야 원래 공화당이 막 천막투쟁 할 때 그 정말 우리가 치열하게 투쟁했잖아요. 예, 예, 예. 지금이 왜냐면 문재인이 그 마지막 임기이기 때문에 검찰도 경찰도 사실 눈치 좀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막말로 경찰도 좀 끌려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검찰 조사하는 모습 보여주고 서울구치소 가는 걸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런 모습을 좀 조 대표가 좀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새로운 그 우파로서의 어떤 지도자의 어떤 그런 위상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지금 사실상 뭐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하고 사방이 적이잖아요. 지금 윤석열이 나타난 것도 보수 우파 결집을 막기 위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아이러니하지만 오히려 이럴 거예요. 윤석열이가 지금 두각을 나타내는 거꾸로 네. 윤석열을 실체를 좀 가해점적으로 현수막도 붙이고 투쟁도 해갖고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sak을 좀 잘라버리는 쪽으로 해갖고 그런 그 대립각을 좀 형성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저는 조 대표가 좀 앞으로 좀 이렇게 이미지를 쇄신하는 좀 길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뭐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다. 네. 또 그리고 이 보수 우파 국민들도 이제 지금 그냥 지금처럼 아무 생각 없이 있을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정말 큰일 났다는 이런 인생을 가질 수 있도록 뭐 하기 위해서는 뭐 이분들 어찌하면 좋아요. 뭐 이 보수 우파 국민들 윤석열이 나오니까 윤석열이 좋다 그거 이거 참.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들은요 사실 혼란스러워. 왜 언론이 그렇게 선동한 국민 정치에 관심 없는 국민들은 그렇게 따라하게 돼. 그리고 국민을 우리가 탓할 필요는 없고 결국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전면 투쟁을 하고 그 모습 보여주느냐가 결국은 세력을 결집시키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화당이 그 투쟁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지 않아서 왜냐면요
가을이 되면 대선 전국 접어들게 되면요. 사실 어떤 문제 되냐면은 좌파 우파 중에서 결국은 또 이렇게 그 분열 세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정말 추석까지 강력한 투쟁의 어떤 대열과 좀 전략적인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였을 때 저는 정말 대선 전국에 접어들었을 때 그래도 뭐 어떤 인물로 정말 어떤 뭐 언론에 좀 회자될 수 있는 부분이지 저는 지금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보수파에서는 뭐 우리 공화당이 최고 세력이 크고 제일 중심이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실제는 그런데 문제는 예. 언론과 그 예. 국민들에게 비치는 부분이 너무 지금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존재감이 약하기 때문에 저는 당내에서 좀 전략을 수립하는 분들의 정책위 쪽에서 아젠다 선점하고 투쟁하고 뒤쪽에서는 그 세력 재기업하는 이쪽으로 투트랙을 가가지고 좀 지금부터 한 6개월간 전 대대적인 투쟁에 좀 돌입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 문재인은요 이미 레임덕 빠졌기 때문에 검찰 다 눈치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시기적으로 저는 왜냐면 지금 어제 김문성의 저 세력들은요 정말 머리 엄청나게 좀 굴리고 있다. 전국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렇지. 저 사는 길이 뭔가 지금 하겠죠, 쟤들은. 그런 일종의 춘추 전국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공화당이 투쟁의 우리 공화당은 투쟁이 명분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아젠다 갖고 투쟁하라고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위치에 지금 있네, 우리가 지금 참. 그러니까 저는 이 마지막 기회를 좀 이걸 그냥 조용히 흘려보내면요. 내년 대선에서는 완전히 제외돼 버립니다. 그거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